하얀 눈보라가 서울의 겨울밤을 휘감았다. 매서운 바람은 칼날처럼 살을 애는 듯했고 온 세상은 두꺼운 눈 이불 아래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도시 외곽의 낡은 주택가. 인적 드문 골목길에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쓸쓸하게 눈발을 비추고 있었다. 그 불빛 아래 한 노인이 주저앉아 있었다. 이미경 여사였다. 그녀의 앙상한 손은 낡은 개줄을 꽉 쥐고 있었고 그 개줄의 끝에는 털이 희끗희끗한 늙은 진돗개 한 마리가 서 있었다. 개의 이름은 회역이었다. 회역은 미경 여사의 유일한 가족이자 지난 10년간 그녀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함께 견뎌온 벗이었다. 미경 여사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그 주름마다 슬픔과 고난의 세월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겨울 호수처럼 차갑고 공허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차마 떨쳐내지 못한 아련한 사랑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지난밤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십 번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지만 다른 방법은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것만이 회역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녀는 오래된 기억 속에 갇혀 살았다. 젊은 시절 그녀는 한때 촉망받는 무용수였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다리를 심하게 다쳐 꿈을 접어야 했다. 그 후 그녀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가족과의 불화, 연인의 배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아들의 죽음까지. 그녀의 삶은 언제나 비극의 연속이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몸부림치던 그녀에게 위안이 되어준 것은 오직 회역뿐이었다. 회역은 그녀의 아들이 유일하게 남긴 존재였다. 아들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데려와 키워달라고 부탁했던 강아지가 바로 회역이었다. 회역은 아들의 잊을 수 없는 추억, 고통스러운 과거의 생생한 증거였다. 하지만 이제 그 회역마저 놓아주어야 할 때가 왔다고 그녀는 믿었다. 거대한 빚더미에 앉게 된 그녀는 곧 살던 집에서도 쫓겨날 판이었다. 거리에 나앉게 될 그녀가 회역을 돌볼 여력은 없었다. 게다가 사채업자들은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고 그들의 위협은 회역에게까지 미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렸다. 그녀는 회역이 자신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차라리 이렇게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이 회역을 위한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했다. 이 겨울밤, 눈 속에 홀로 남겨지는 회역의 모습은 그녀의 심장을 찢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회역아, 미경 여사는 개줄을 놓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렸다. 회역은 영문도 모른 채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은 충성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회역은 그녀의 손길을 간절히 원했지만 미경 여사는 차갑게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회역의 눈을 똑바로 볼 용기가 없었다. 가져라. 더 이상 나에게 오지 마. 그녀는 애써 냉정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뒤돌아서서 힘겨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녀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회역은 그녀의 뒤를 따르려 했지만 미경 여사는 멈춰서서 소리쳤다. 오지마 어서 가.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갈라졌다. 회역은 그제야 자신이 버려졌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회역은 절규하듯 길게 울부짖었다. 그 울음소리는 밤하늘을 찢는 듯 처절했고 미경 여사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녀는 주저앉아 그 울음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지만 차마 발걸음을 뗄 수 없었다. 회역의 울음소리는 마치 그녀의 아들이 자신을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던 마지막 목소리처럼 그녀의 귓게 맴돌았다. 하지만 그녀는 냉정하게 뒤돌아섰다.
이 고통을 견뎌야만 했다. 회역을 위해서라도. 그녀는 흐릿해지는 씨앗 속에서 회역의 모습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았다. 늙은 개는 하얀 눈밭에 홀로 남겨진 채 끊임없이 그녀를 향해 울부짖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그녀의 지난 인생처럼 처절하고 외로워 보였다. 미경 여사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훔쳤다. 이 모든 고통은 그녀 혼자 감내해야 할 몫이었다. 바로 그때 작은 그림자 하나가 골목 어귀를 돌아서는 것을 미경 여사는 알지 못했다. 6살 소녀 윤서였다. 윤서는 늦은 밤 열이 나는 동생 때문에 약을 사러 나선 엄마를 기다리다 창밖을 내다본 참이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한 노인이 개를 버리고 가는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윤서의 작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집 창문 너머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노인이 뒤돌아서서 사라지고 늙은 개가 하얀 눈밭에 홀로 남겨져 슬프게 울부짖는 모습. 윤서는 개의 슬픈 울음소리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물기가 맺혔다. 윤서는 개의 눈빛에서 묘한 슬픔을 읽었다.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마치 깊은 상처와 오랜 기다림이 담긴 듯한 눈빛이었다. 윤서는 잠옷차림으로 조용히 집을 나섰다. 엄마에게는 말할 수 없었다. 엄마는 늘 바빴고 동생을 돌보느라 힘들어했다. 윤서는 작은 몸을 웅크린 채 덜덜 떨리는 손으로 노인이 사라진 골목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홀로 남겨진 회역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눈은 여전히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하얀 눈밭 위에는 개의 발자국과 미경 여사의 발자국만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이 작은 발자국들은 마치 거대한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그림자 같았다. 윤서는 회역의 슬픈 눈빛 속에서 어떤 알 수 없는 운명적인 이끌림을 느꼈다. 이 만남이 그녀의 삶에, 그리고 노인과 개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어린 소녀는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의 순수한 마음은 이미 거대한 서사의 첫 장을 열고 있었다. 밤새도록 휘몰아치던 눈보라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얼어붙은 듯했다. 이미경 여사가 떠난 후 회역은 하얀 눈밭에 홀로 남겨졌다. 그의 눈빛은 절망과 혼란으로 가득했다. 주인은 왜 자신을 버렸을까? 자신에게 무슨 잘못이라도 있었을까? 회역은 미경 여사가 사라진 골목길을 향해 끊임없이 울부짖었다. 목이 쉬고 몸은 얼어붙을 듯했지만 그의 울음은 멈추지 않았다. 회역은 본능적으로 미경 여사의 흔적을 쫓았다. 차가운 눈밭 위를 헤매며 그녀의 냄새를 찾았다. 하지만 그녀의 냄새는 눈볼에 흩어져 버린 지 오래였다. 회역은 절규하듯 컹컹 지저댔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바람 소리뿐이었다. 그의 몸은 점점 더 얼어붙어 갔고 굶주림과 추위는 그의 작은 몸을 갉아먹었다. 정신없이 달리던 회역은 미끄러운 빙판길에 넘어졌다. 그리고 낡은 철 구조물의 옆구리를 심하게 부딪혔다. 날카로운 파편에 옆구리가 깊이 찢어졌고 뜨거운 피가 차가운 눈 위로 흘러내렸다. 회역은 고통에 신음하며 주저앉았다. 몸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웠다. 고통과 추위, 그리고 버림받았다는 슬픔이 그의 작은 생명을 잠식해 들어갔다. 그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마지막으로 미경 여사의 따뜻한 손길을 떠올렸다. 이대로 죽는 건가? 바로 그때 작은 그림자 하나가 눈보라 속을 뚫고 그에게 다가왔다. 6살 소녀 윤서였다. 윤서는 잠옷바람에 얇은 외투 하나만 걸친 채 집을 나섰다. 어두운 밤길은 무섭고 차가운 눈은 그녀의 발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하지만 윤서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저 슬픈 강아지를 그냥 둘 수는 없어. 윤서는 회역이 울부짖던 소리를 잊을 수 없었다. 그 개의 눈빛 속에 담긴 슬픔은 마치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외로움과 닮아 있었다. 윤서는 어릴 적부터 몸이 약한 동생과 늘 바쁜 엄마를 보며 자랐다. 그녀는 늘 혼자였다. 그래서인지 회역의 외로운 모습이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왔다. 윤서는 회역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회역은 고통에 신음하며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윤서는 회역의 옆구리에서 흐르는 피를 보고 깜짝 놀랐다. 강아지야, 아파 괜찮아. 윤서는 작은 손을 내밀어 회역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회역은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움찔거렸지만 이내 윤서의 따뜻한 손길에 몸의 긴장을 풀었다. 그 손길은 미경 여사의 손길과는 달랐지만 그 안에는 순수하고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었다. 윤서는 회역의 옆구리 상처를 보고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엄마가 동생에게 발라주던 연고를 떠올렸다. 내가 고쳐줄게. 안 아프게 해줄게. 윤서는 회역을 일으키려 했지만 회역은 너무 무거웠다. 윤서는 잠시 주저했다. 회역을 이렇게 눈 속에 혼자 둘 수는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회역을 집으로 데려가야 했다. 윤서는 작은 몸으로 회역을 부축하기 시작했다. 회역은 고통에 신음했지만 윤서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그녀의 작은 어깨에 몸을 기댔다.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다. 차가운 눈밭 위에는 작은 소녀의 발자국과 상처 입은 개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혔다. 윤서는 회역을 몰래 집으로 데려가야 했다. 몸이 약한 동생과 늘 걱정이 많은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분명 걱정할 것이었다. 간신히 집 현관 앞에 도착한 윤서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그리고 회역을 작은 다용도실로 이끌었다. 다용도실은 낡고 비좁았지만 바깥의 추위보다는 훨씬 나았다. 윤서는 회역을 조심스럽게 눕히고 엄마 몰래 약 상자를 찾아 연고와 붕대를 가져왔다. 그녀는 작은 손으로 회역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아주고 연고를 발랐다. 회역은 아팠지만 윤서의 정성스러운 손길에 몸을 맡겼다. 이제 안 아플 거야. 윤서는 회역의 털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회역은 윤서의 손을 핥았다. 그 눈빛에는 고마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윤서는 회역에게 줄 물을 가져다 주고 낡은 담요를 가져와 덮어주었다. 회역은 따뜻한 담요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잠이 들었다. 윤서는 회역이 잠든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작은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따뜻함이 차올랐다. 그녀는 회역에게서 외로움을 공유하는 친구를 찾은 듯했다. 윤서는 회역을 몰래 숨겨주기로 결심했다. 엄마와 동생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다. 이 작은 비밀은 그녀와 회역 사이에 특별한 유대가 될 것이었다. 하지만 윤서의 작은 행동은 단순한 연민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운명의 실타래를 푸는 첫 번째 매듭이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늙은 개가 그녀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 버려진 개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회역의 눈빛 속에는 단순히 주인을 잃은 슬픔뿐만 아니라 과거의 그림자와 미래의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윤서와 회역의 기묘한 동행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어둠 속에 드리워진 비극의 그림자는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윤서의 작은 다용도실은 이제 회역의 임시 거처가 되었다. 윤서는 엄마와 동생 몰래 회역을 돌보며 지극정성으로 간호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장 먼저 다용도실로 달려가 회역의 상태를 살폈고 남몰래 자신의 간식을 회역에게 나눠주었다. 회역의 옆구리 상처는 윤서의 정성스러운 치료 덕분에 조금씩 아물어가는 듯했지만
여전히 회역의 몸은 기운이 없었고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회역아, 아프지 마. 윤서는 회역의 털을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회역은 윤서의 손길에 몸을 비비며 꼬리를 아주 희미하게 흔들었다. 윤서는 회역에게서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 마치 그녀 자신처럼. 회역도 혼자서 많은 아픔을 견뎌왔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밤, 윤서는 회역의 상처에 새 붕대를 감아주려 회역의 몸을 살펴보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회역의 낡고 엉킨 털 속에 무언가 숨겨져 있었다. 털을 헤쳐보니 낡은 가죽 목걸이가 나왔다. 목걸이는 오래되어 색이 바래고 닳아 있었지만 그 위에 새겨진 문양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문양이 아니었다. 마치 복잡한 기호 같기도 하고 어딘가 신비로운 의미를 담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흐릿하게 어떤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오래되고 마모되어 정확히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혜성이라는 두 글자가 아련하게 읽혔다. 윤서는 목걸이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이 목걸이는 분명 회역의 과거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일 터였다. 혜성 사람 이름일까? 아니면 어떤 장소의 이름일까? 윤서는 회역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회역의 눈빛은 목걸이를 보자마자 미묘하게 흔들렸다. 마치 오랜 기억을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다. 윤서는 직감적으로 이 목걸이가 회역의 진짜 이름이나 원래 주인을 알려주는 단서라고 생각했다. 그때부터 윤서는 회역의 행동을 더욱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회역은 종종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다. 창밖은 낡은 아파트, 단지와 복잡한 도시의 풍경뿐이었다. 하지만 회역의 시선은 늘 한 곳에 머물렀다. 그리고 이따금씩 고개를 들어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는 듯했다. 마치 멀리 떨어진 무언가를 감지하려는 듯 또 다른 이상한 점은 회역이 특정한 방향으로 가려 한다는 것이었다. 윤서가 회역을 잠시 다용도실 밖으로 데리고 나올 때마다 회역은 늘 같은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며 나아가려고 했다. 마치 그 방향에 자신이 찾아야 할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윤서는 회역이 가리키는 방향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행동에서 회역이 과거를 잊지 않고 무언가를 갈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윤서는 회역의 목걸이에 새겨진 혜성이라는 글자를 계속해서 되뇌었다. 엄마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엄마는 늘 바빴고 윤서는 이 비밀스러운 만남을 자신과 회역만의 것으로 간직하고 싶었다. 그녀는 혼자서 회역의 과거를 추적해보기로 마음먹었다. 6살 소녀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회역의 슬픈 눈빛과 목걸이의 비밀이 그녀의 작은 마음을 강하게 이끌었다. 어느 주말 오후 엄마가 동생과 잠시 외출한 틈을 타 윤서는 회역을 데리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회역은 윤서가 자신을 데리고 나서는 것을 알아차린 듯 평소보다 생기가 넘치는 모습이었다. 윤서는 회역에게 목줄을 매고 회역이 가고 싶어 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회역은 마치 오랜 시간 그곳을 찾아 헤맨 것처럼 익숙하게 골목길을 헤쳐나갔다. 그들이 향한 곳은 도시 외곽의 언덕이었다. 언덕에는 폐허가 된 건물이 하나 서 있었다. 낡고 부서진 벽돌 건물은 오랜 시간 방치된 듯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겼다. 회역은 그 건물 앞에 멈춰서서 킁킁거렸다. 그리고는 주저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윤서는 회역의 행동을 보고 의아했다. 이곳에 회역의 과거와 관련된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 회역은 건물 입구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윤서는 회역의 뒤를 따랐다. 건물 안은 어둡고 으스스했다. 낡은 가구들이 먼지 쌓인 채 방치되어 있었고 깨진 유리창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회역은
건물 내부를 이리저리 살피더니 한쪽 구석에 있는 낡은 방으로 들어섰다. 방 안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 위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겉면에는 흐릿하게 해성재단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윤서는 깜짝 놀랐다. 목걸이에 새겨진 해성이라는 글자가 이곳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윤서는 조심스럽게 상자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첩과 낡은 일기장, 그리고 빛바랜 신문기사 스크랩들이 들어있었다. 사진첩에는 한 남자의 사진이 많았다. 젊고 인자해 보이는 남자였다. 그리고 그 남자 옆에는 회역의 어린 시절 모습이 담겨 있었다. 회역의 눈빛은 사진 속 남자에게 깊은 애정을 담고 있었다. 이 남자가 바로 회역의 진짜 주인이었을 것이다. 신문 기사 스크랩들을 펼쳐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해성재단 이사장 의문의 죽음, 청렴한 이사장, 비리 폭로하려다 변을 당해 등의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다. 기사 내용은 해성재단의 이사장이었던 윤태수라는 남자가 비리를 폭로하려다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거대한 건설회사와 관련된 비리가 얽혀 있다는 내용이었다. 윤서는 기사를 읽고 충격을 받았다. 회역의 주인이 이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니. 그때 회역은 일기장 위로 코를 가져갔다. 윤서는 일기장을 펼쳤다. 일기장은 윤태수 이사장이 작성한 것이었다. 일기장 속에는 해성재단과 관련된 비리들, 그리고 그가 거대한 건설회사, 즉 이정우의 한영물산과 싸우며 진실을 밝히려 했던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는 이정우의 불법적인 자금 조성과 뇌물 수수, 그리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세상에 폭로하려 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다.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회역이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것이다. 회역은 나의 마지막 희망이자 증거다. 윤서는 그 글귀를 읽고 몸을 떨었다. 회역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는 윤태수 이사장이 남긴 마지막 증거이자 진실을 세상에 알릴 메신저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비리의 중심에는 이정우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바로 미경 여사가 회역을 버리던 밤,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던 이름, 사채업자와 얽혀있는 그 이름이었다. 윤서는 소름이 돋았다. 회역의 주인이 이정우와 얽혀 죽음을 맞이했다니. 그리고 미경 여사 역시 이정우의 사채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윤서는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니. 분명 거대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 순간 건물 밖에서 수상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여러 명의 발소리였다. 윤서는 깜짝 놀라 회역을 돌아보았다. 회역은 이미 경계하는 자세로 입구를 노려보고 있었다. 누군가 이곳에 온 것이 분명했다. 이정우의 사람들이 이곳까지 찾아온 것일까? 윤서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그녀는 상자 속 모든 증거들을 품에 안고 회역을 바라보았다. 회역의 눈빛은 그녀에게 빨리 도망치라고 재촉하는 듯했다. 폐허가 된 건물 안은 금세 서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윤서는 품에 안은 상자를 더욱 단단히 쥐었다. 회역은 윤서의 발치에 바짝 붙어 으르렁거렸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번뜩였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건장한 체격의 남자 3명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얼굴은 험상궂었고 눈빛은 탐욕으로 번득였다. 그들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곧 윤서와 회역을 발견했다. 이봐, 꼬마 아가씨, 네가 거기서 뭘 하는 거야?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었지?
남자들 중 한 명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윤서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남자들의 눈빛은 차가웠고 그들의 목적이 상자 안의 증거들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회역은 윤서를 보호하려는 듯 남자들을 향해 맹렬하게 짖었다. 크르릉, 왈왈, 이런 성가신 개 같으니라고 저리 비켜 남자 중 한 명이 발로 회역을 차려 했다. 그러나 회역은 민첩하게 몸을 피하며 남자의 다리를 물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휘청거렸다. 회역의 공격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했다. 그 틈을 타 윤서는 상자를 품에 안고 다른 쪽으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다른 남자들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어딜 도망치려고 그 상자를 내놔. 윤서는 절박한 심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건물 안은 온통 폐허였고 숨을 곳도 마땅치 않았다. 그녀는 회역을 바라보았다. 회역의 눈빛은 그녀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는 듯했다. 회역은 낡은 벽 구석을 향해 코를 들이밀었다. 그곳에는 좁고 어두운 통로가 숨겨져 있었다. 이쪽이야 멍멍아. 윤서는 회역이 가리키는 통로로 몸을 날렸다. 통로는 비좁고 먼지가 자욱했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기어갔다. 회역은 윤서의 뒤를 바짝 붙어 따라왔고 남자들은 그들의 뒤를 쫓아왔다. 저놈들을 놓치지 마. 이정우 사장님이 직접 지시한 거야. 남자들의 거친 목소리가 통로에 울려 퍼졌다. 통로의 끝에는 작은 출구가 있었다. 밖은 낡은 창고와 연결되어 있었다. 윤서는 창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회역은 그녀의 뒤를 따랐고 그들은 다시 밤의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다. 남자들은 예상치 못한 통로에 당황한 듯 잠시 주춤했지만 곧 그들의 뒤를 쫓아왔다. 윤서는 작은 몸으로 필사적으로 달렸다. 회역은 그녀의 곁에서 그림자처럼 함께 달렸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회역의 주인이자 혜성재단의 이사장 윤태수 씨가 이정우의 비리를 폭로하려다 죽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미경 여사 역시 이정우의 그림자 아래 고통받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얽히고 설킨 실타래처럼 연결되어 있었다. 달리던 윤서는 낡은 벽돌 더미에 걸려 넘어졌다. 품에 안고 있던 상자가 떨어졌고 그 안에 있던 서류들이 흩어졌다. 남자들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윤서는 급하게 서류들을 주워 담으려 했다. 그때 흩어진 서류들 사이에서 낡고 얇은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오래된 편지였다. 윤서는 편지를 집어들었다. 편지에는 윤태수 이사장의 필체로 보이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 내용은 급박하게 흘러갔다. 이정우는 모든 것을 은폐하려 할 것이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비밀 증인이 있다. 그가 진실을 밝혀줄 것이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편지를 읽는 이가 그를 찾아주기를 바란다. 윤서는 숨을 헐떡이며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다. 비밀 증인이라는 글자가 그녀의 머릿속에 깊이 박혔다. 윤태수 이사장은 죽음 직전까지 이정우의 비리를 폭로하려 했고 그에게는 진실을 밝혀줄 또 다른 증인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어쩌면 그 증인이 이 모든 비극을 끝낼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자들의 발소리가 더욱 가까워졌다. 거기서 꼬마 아가씨, 그들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다. 회역은 윤서의 옆에 서서 다시 한번 으르렁거렸다. 그리고는 갑자기 벽 뒤에 숨겨진 좁은 틈새로 고개를 들이밀었다. 윤서는 회역이 가리키는 곳을 보았다. 그것은 낡은 하수도 관으로 연결된 틈새였다.
너무 좁아서 사람이 통과하기는 어려웠지만 아이와게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회어가 이쪽으로, 윤서는 편지를 품에 안고 틈새로 몸을 구겨 넣었다. 회역은 윤서의 뒤를 따라 재빨리 틈새 안으로 들어섰다. 남자들은 틈새를 발견했지만 그들의 몸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다. 젠장 놓쳤어. 그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윤서와 회역은 좁고 어두운 하수도 관을 따라 기어갔다. 시궁창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이정우의 그림자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그녀를 감쌌다. 한참을 기어간 끝에 그들은 안전한 곳으로 통하는 출구를 발견했다. 하수도 관은 도시 외곽의 인적이 드문 공원 지하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들은 출구를 통해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폐부를 스쳤다. 윤서는 숨을 고르며 회역을 끌어안았다. 회역아, 고마워. 내 덕분에 살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회역은 윤서의 얼굴을 핥으며 그녀에게 위로를 건넸다. 윤서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는 단순히 늙은 개를 돌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거대한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싸움에 휘말린 것이었다. 윤태수 이사장의 죽음, 그리고 그가 남긴 증거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이정우라는 존재, 그리고 미경 여사 역시 이정우의 희생자 중 한 명이라는 사실. 윤서는 자신과 회역, 그리고 미경 여사의 삶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품에 안은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다. 비밀 증인,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를 찾아야만 했다. 그가 이정우의 모든 죄를 밝힐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일지도 몰랐다. 윤서는 이제 더 이상 6살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용감하고 결단력 있는 소녀로 변해 있었다. 회역의 존재는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회역아, 우리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윤서의 질문에 회역은 그녀의 손을 핥으며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켰다. 동이 트는 하늘은 희미한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들의 발걸음은 굳건했고 그들의 눈빛에는 희망의 빛이 서려 있었다. 이제 그들은 어둠 속에서 진실을 찾아 나설 시간이었다. 하수도 관을 통해 이정우의 추적을 따돌린 윤서와 회역은 낡은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들의 지친 몸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다. 윤서는 품에 안은 상자와 편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윤태수 이사장이 남긴 메시지, 그리고 비밀 증인이라는 단어, 이 모든 것이 이정우의 거대한 악행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하지만 6살 소녀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윤서는 회역을 바라보았다. 회역의 눈빛은 그녀에게 위로를 건네는 듯했다. 윤서는 엄마를 떠올렸다. 엄마는 늘 바빴지만 그녀의 유일한 피난처였다.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엄마는 늘 지쳐 보였지만 윤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존재였다. 윤서는 엄마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엄마가 위험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도 도움을 요청할 만한 어른은 엄마밖에 없었다. 윤서는 조심스럽게 회역을 품에 안고 엄마가 일하는 병원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병원은 도시의 중심부에 있었고 그곳까지 가는 길은 멀고 험난했다. 윤서는 작은 몸으로 회역을 품에 안은 채 터벅터벅 걸어갔다. 회역은 그녀의 작은 어깨에 몸을 기댄 채 묵묵히 그녀를 따랐다. 마침내 병원에 도착했다.
병원 안은 새벽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분주했다. 윤서는 엄마를 찾아 두리번거렸다. 그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병원 응급실 앞 벤치에 앉아있는 한 노인이었다. 이미경 여사였다. 그녀는 초췌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미경 여사의 옆에는 2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서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험악했고 미경 여사에게 무언가를 거칠게 말하고 있었다. 윤서는 숨을 죽이고 그들을 지켜보았다. 남자들의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어렴풋이 들려왔다. 노망난 할망구가 어디서 개수작이야. 이정우 사장님 돈 언제 갚을 거야. 그 빚 못 갚으면 내 손목이라도 잘라야지. 윤서의 작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정우 사장님 돈이라는 말이 그녀의 귓가를 스쳤다. 미경 여사도 이정우의 사채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회역이 버려진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던 것이다. 미경 여사의 눈빛 속에서 보았던 절망과 슬픔의 이유를 이제야 알 수 있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이정우였다는 것을 미경 여사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나 있었다. 남자들이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끌었다. 따라와, 감히 어디서 버티고 있어. 윤서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미경 여사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회역을 품에 안고 조용히 미경 여사에게 다가갔다. 회역은 미경 여사를 보자마자 낮게 으르렁거렸다. 오랜만에 만나는 주인이지만 그의 눈빛에는 서운함보다는 걱정이 더 크게 비쳤다. 아줌마. 윤서의 작은 목소리가 응급실 앞에 울려 퍼졌다. 미경 여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윤서와 회역의 모습이 들어오자 그녀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회역아, 윤서, 네가 왜 여기에? 이정우의 부하들은 윤서의 등장을 보고 당황했다. 이 꼬마는 누구야? 저게는 또 뭐야?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품에 안고 있던 편지를 미경 여사에게 내밀었다. 아줌마, 이거 윤태수 할아버지가 아줌마에게 전해달라고 했어요. 윤서는 편지 봉투에 쓰인 이미경 귀하라는 글씨를 보며 용기를 냈다. 윤태수 이사장은 미경 여사의 옛 연인이자 회역의 진짜 주인이었다. 편지는 윤태수 이사장이 죽기 전에 미경 여사에게 쓴 마지막 편지였다. 미경 여사는 윤서의 손에 들린 편지를 보자마자 몸을 떨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다. 윤태수 이사장과의 과거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한때 그녀는 윤태수와 깊이 사랑하는 사이였다. 윤태수는 그녀가 무용을 그만두고 좌절했을 때 그녀의 곁에서 늘 힘이 되어주었다. 그들은 함께 혜성재단을 만들어 어려운 이들을 돕는 꿈을 꾸었다. 하지만 이정우의 마수 아래 윤태수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고 미경 여사는 모든 것을 잃고 그의 그림자 아래 고통받게 되었다. 회역은 그들의 사랑의 상징이자 윤태수의 마지막 선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회역마저 버려야 할 처지에 놓였던 것이다. 편지 봉투를 뜯자 윤태수 이사장의 글씨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미경아, 내가 만약 이 편지를 네가 읽게 된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다. 이정우는 나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너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 이 편지와 함께 내가 숨겨둔 중요한 증거들이 있다. 나의 모든 꿈과 너의 희망이 담겨있는 블루 스카이 프로젝트의 진실이 거기에 담겨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목격한 비밀 증인이 있다. 그를 찾아 이정우의 죄를 밝혀주렴. 그리고 회역을 부탁한다. 회역은 너와 나, 그리고 우리의 꿈을 이어줄 유일한 희망이다. 미경 여사는 편지를 읽고 오열했다. 그녀는
윤태수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싸웠는지, 그리고 그녀의 아픔을 얼마나 헤아려 주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녀는 회역을 끌어안았다. 회역은 미경 여사의 품에 안겨 조용히 울부짖었다. 그들의 눈물은 뒤섞여 흘러내렸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사랑과 고통, 그리고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이정우의 부하들은 당황했다. 그들은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미경 여사의 오열과 윤서의 눈빛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뭐야, 빨리 끌고 가. 남자들 중 한 명이 소리쳤다. 바로 그때 김민준이 병원 복도를 지나가다 그 광경을 목격했다. 그는 윤서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남자들의 험악한 분위기를 직감적으로 알아챘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그들에게 다가섰다. 무슨 일입니까? 병원에서 소란 피우지 마십시오. 김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남자들은 김민준의 등장에 잠시 주춤했다. 그들의 눈에는 경계심이 역력했다. 당신은 또 뭐야? 상관하지 마. 저는 변호사 김민준입니다. 지금 이 노인에게 행하는 모든 행동은 불법적인 협박과 폭행입니다. 당장 멈추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김민준은 침착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남자들은 김민준의 신분에 당황한 듯 잠시 망설였다. 그들은 눈치를 보더니 미경 여사를 놓아주고 윤서와 회역에게서 멀어졌다. 흥, 이번만 봐준다 하지만 빚은 언젠가 갚아야 할 거야. 그들은 으름장을 놓으며 병원 밖으로 사라졌다. 미경 여사는 김민준을 보았다. 그녀는 김민준이 윤서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윤서가 자신의 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김민준이라는 낯선 남자가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 더욱 의아했다. 괜찮으십니까? 여사님, 김민준은 미경 여사에게 다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미경 여사는 윤서와 회역, 그리고 김민준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는 윤서의 손에 들린 편지와 윤태수 이사장의 이름, 그리고 이정우의 그림자까지, 이 모든 것이 마치 거대한 운명의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윤태수의 마지막 유언을 따라 진실을 밝히고 이정구에게 복수해야 했다. 그것이 윤태수와 그녀 자신, 그리고 회역을 위한 유일한 길이었다. 윤서야, 회역아. 미경 여사는 윤서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적이지 않았다. 그 안에는 오랜만에 강렬한 결의와 희망의 빛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윤서를 끌어안았다.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밝힐 거야. 김민준은 미경 여사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읽었다. 그는 자신이 찾던 비밀 증인이 바로 미경 여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윤태수 이사장이 그녀에게 보낸 편지, 그리고 그녀가 이정우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김민준의 퍼즐 조각을 맞춰가는 듯했다. 이들의 운명적인 만남은 이제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과도 같았다. 이정우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미경 여사는 회역을 품에 안았다. 회역의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듯했다. 병원에서의 운명적인 재회 이후 이미경 여사와 윤서, 회역, 그리고 김민준은 박지원 변호사의 안전가옥으로 향했다. 그곳은 이정우의 마수에서 벗어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그들의 비밀 기지가 되었다. 미경 여사의 얼굴에는 오랜 절망 대신 강렬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윤태수 이사장의 마지막 편지와 회역의 재회는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다시 뛰게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을 것이었다. 윤태수의 복수,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이정우와 정면으로 맞설 준비가 되었다. 안전가옥에서 네 사람은 밤낮 없이 이정우의 추악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머리를 맞대었다. 미경 여사는 윤태수 이사장의 편지에 언급된 블루 스카이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과 이정우의 비리들을 떠올렸다. 그녀는 윤태수와 함께 이 프로젝트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이정우가 어떻게 그들의 꿈을 짓밟았는지를 상세히 증언했다. 그녀의 기억은 살아있는 증거였다. 김민주는 미경 여사의 증언을 토대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그는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이정우의 범죄들을 법적으로 분석하고 공소 유지를 위한 완벽한 논리를 구축했다. 이정우는 모든 죄를 부인하려 할 겁니다. 우리는 완벽한 증거와 논리로 그를 압박해야 합니다. 김민주는 과거 자신이 이정우에게 당했던 억울함을 갚기 위해서라도 더욱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이정우의 비자금 조성 경로, 뇌물 수수 목록, 그리고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인들을 찾아 나섰다. 윤서는 비록 6살 어린 소녀였지만 그녀의 역할은 작지 않았다. 그녀는 회역의 목걸이에 새겨진 혜성이라는 글자와 폐허에서 발견한 윤태수 이사장의 일기장을 통해 이정우의 과거 행적과 혜성재단과의 관계를 추적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그녀의 순수한 시선은 어른들이 놓칠 수 있는 작은 단서들을 발견하곤 했다. 특히 일기장 속에 숨겨진 이정우의 은밀한 거래 내역이 적힌 작은 메모지를 발견한 것은 큰 수확이었다. 이 메모지는 이정우의 비자금 통로를 밝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되었다. 회역은 그들의 곁에서 묵묵히 그들을 지켰다. 회역은 미경 여사가 아픔을 이야기할 때면 그녀의 발치에 몸을 비비며 위로했고, 김민준이 증거들을 살펴볼 때면 그의 옆에 앉아 총명한 눈빛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윤서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는 그녀의 작은 몸을 지키는 든든한 수호자가 되어주었다. 회역의 존재는 그들 모두에게 큰 위안이자 지치지 않는 힘이 되어주었다. 하지만 이정우는 순순히 당하고만 있을 상대가 아니었다. 그의 정보망은 상상 이상으로 넓고 깊었다. 이정우는 미경 여사와 김민준이 자신을 파헤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자 잔혹한 방역을 시작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미경 여사와 김민준의 과거를 왜곡하여 퍼뜨렸다. 미경 여사가 돈 때문에 회역을 벌인 무정한 노인으로, 김민준은 과거 부패한 검사였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 안전가옥 주변에는 이정우의 사설 탐정들이 다시금 그림자처럼 맴돌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숨이 다시 위험해진 것이다. 이정우는 우리를 고립시키려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김민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은 이정우의 방역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강하게 방역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찾아야 할 인물은 이정우의 옛 비서인 박서진이었다. 윤태수 이사장의 일기장과 이정우의 비자금 내역을 통해 박서진이 이정우의 모든 비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증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이정우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을 터였다. 그러나 박서진은 이정우의 협박과 감시 아래 숨어 지내고 있었다. 그녀를 찾아내어 진실을 증언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박서진은 이정우가 운영하는 미술 갤러리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갤러리 안에서 그림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미경 여사와 김민주는 윤서를 데리고 갤러리를 방문했다. 회역은 윤서의 가방 안에 숨어 있었다. 갤러리 안은 고요했고 박서진의 표정에는 어딘가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미경 여사는 박서진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박서진 씨,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박서진은 미경 여사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녀는 미경 여사가 오래전 윤태수 이사장의 연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누구시죠? 박서진은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었다. 김민주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윤태수 이사장의 편지와 블루스카이 장부의 사본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박서진 씨, 당신은 이정우의 모든 범죄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윤태수 이사장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이정우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해야 합니다. 박서진은 장부 사본과 편지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이런 것을 저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녀는 애써 부인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이정우의 공포가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다. 박서진 씨, 당신도 이정우 때문에 많은 것을 잃지 않았습니까? 그는 당신을 이용하고 버렸습니다. 당신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당신의 증언만이 이정우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 미경 여사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그녀는 박서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윤태수에 대한 사랑과 진실을 향한 강렬한 염원이 담겨 있었다. 박서진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이정우의 잔인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에게 대항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양심의 가책과 함께 윤태수 이사장에 대한 미안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윤태수가 이전구에게 살해당하는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었다. 바로 그때 갤러리 문이 열리고 이정우의 부하 2명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이미 그들의 존재를 눈치챈 것이었다. 박서진의 얼굴은 공포로 물들었다. 그들이 어떻게 박서진 씨 이정우에게 진실을 말해달라고 하세요. 당신은 이정우의 악행을 모두 알고 있잖아요. 윤서가 가방에서 회역을 꺼내며 소리쳤다. 회역은 박서진을 향해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마치 윤태수 이사장의 마지막 희망을 상기시키는 듯 남자들은 박서진을 향해 달려들었다. 사모님 감히 어디서 반역을 꾸미는 겁니까? 박서진은 절박한 심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정우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순간 회역이 남자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의 다리를 물었다. 회역의 공격은 빠르고 정확했다. 남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휘청거렸다. 그 틈을 타 미경 여사는 박서진의 손을 잡고 소리쳤다. 박서진 씨,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박서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마침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결의가 차 있었다. 좋아요.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이정우는 그날 밤 윤태수 이사장님을 직접 죽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남자들은 회역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김민주는 박서진과 미경 여사를 보호하며 출구 쪽으로 향했다. 윤서는 회역을 품에 안고 그들을 따랐다. 이정우의 부하들은 그들의 뒤를 바짝 쫓아왔다. 갤러리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만 박서진의 용기 있는 증언은 이미 김민준의 휴대폰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정우의 모든 죄를 밝힐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진 순간이었다. 미경 여사의 얼굴에는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윤태수의 복수가 이제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들은 갤러리를 빠져나와 혼란스러운 도시 속으로 몸을 숨겼다. 이정우의 추격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 분명했지만 그들의 손에는 모든 진실이 쥐어져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고 이정우를 심판대에 세우는 것뿐이었다.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한 그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박서진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 이정우를 무너뜨릴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이미경 여사와 윤서, 회역, 김민준, 그리고 박지원 변호사는 이정우의 추악한 범죄를 세상에 고발할 최종 계획을 세웠다. 이정우는 모든 것을 은폐하려 할 것이 분명했기에 그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치밀하게 움직여야 했다. 김민준은 박지원 변호사와 함께 언론과의 접촉을 시도했다. 과거 이정우의 압력에 굴복했던 언론사들은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김민준이 제시한 블루스카이 장부와 녹음 테이프, 그리고 박서진의 증언은 그들의 양심을 움직였다. 특히 과거 이정우의 비리를 보도하려다 탄압받았던 용기 있는 기자 몇몇이 그들의 편에 서기로 했다. 진실을 향한 그들의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는 순간이었다. 미경 여사는 윤태수 이사장의 일기장과 편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녀의 눈은 과거 윤태수와 함께 꿈꿨던 블루 스카이 프로젝트의 설계도를 훑었다. 그녀는 윤태수가 얼마나 청렴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이정구가 어떻게 그를 파멸시켰는지를 회역과 윤서를 보며 되새겼다. 그녀는 윤태수가 남긴 자료들 속에서 무언가 중요한 단서가 빠져 있다는 직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의 옆에 있던 회역이 갑자기 킁킁거리며 낡은 설계도면의 한 부분을 코로 가리켰다. 미경 여사는 회역이 가리키는 곳을 살펴보았다. 설계도면의 가장자리, 희미하게 지워진 듯한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이정우가 조성한 익명의 비자금 블랙스카이 펀드에 대한 언급이었다. 윤태수는 이 펀드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이 펀드는 이전구가 고위공직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는 데 사용한 핵심 자금줄이었다. 회역의 영리함 덕분에 그들은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게 된 것이었다. 블랙스카이 펀드, 이것이 이정우의 모든 비리를 연결하는 핵심 고리입니다. 김민준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이정우는 이 비자금을 통해 자신의 죄를 덮고 권력을 유지해왔던 것이다. 이 증거야말로 그를 완전히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였다. 이정우의 재판날이 다가왔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들을 동원해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언론 플레이를 펼쳤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미경 여사와 김민준이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역공을 펼쳤다. 세상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미경 여사와 그들의 동맹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진실의 힘을 믿었다. 재판 당일, 법정은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찼다. 수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취재 경쟁을 벌였고 이정구의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뒤섞여 있었다. 이정우는 당당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위선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변호인들에게 속삭였다. 어차피 결백은 밝혀질 겁니다. 저 늙은 할망구와 전직 검사의 말은 아무도 믿지 않을 테니까. 재판이 시작되고 김민준과 박지원 변호사는 이정우의 모든 비리들을 하나하나 증거로 제시했다. 블루 스카이 장부, 녹음 테이프, 박서진의 증언, 그리고 블랙 스카이 펀드의 존재까지. 증거들이 제시될 때마다 이정우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다. 그는 모든 것을 부정하려 했지만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확했다. 이정우는 마지막으로 발악했다. 그는 윤태수 이사장과의 관계를 부정하며 그가 오히려 재단의 자금을 횡령하려 했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 그리고 미경 여사가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모든 것을 꾸몄다고 주장했다. 그의 거짓말은 너무나도 뻔뻔스러웠다. 그때였다.
법정 방청석에 앉아있던 윤서가 품에 안고 있던 회역을 안고 앞으로 나섰다. 윤서는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자 잠시 주춤했지만 미경 여사와 김민준의 격려, 어린 눈빛을 보고 용기를 냈다. 회역은 윤서의 품에 안겨 꼬리를 흔들었다. 윤서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개는 혜성이에요. 윤서의 말에 법정 안이 술렁였다. 이정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혜성, 윤태수 할아버지의 개예요. 할아버지가 이정우 아저씨 때문에 죽었어요. 이 개가 다 봤어요. 윤서의 순수한 증언은 법정 안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다. 이정우는 코웃음을 쳤다. 겨우 6살짜리 꼬마의 말과 개의 증언을 믿으라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바로 그 순간 회역이 윤서의 품에서 뛰쳐나왔다. 회역은 이정우를 향해 맹렬하게 달려갔다. 이정우는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다. 회역은 이정우의 발치에 멈춰 서더니 그의 발에 머리를 비볐다. 그리고는 이정우의 구두를 핥았다. 이정우는 비웃으며 회역을 발로 차려 했다. 그 순간 회역의 몸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빛은 점점 더 강렬해졌고 법정 안을 가득 채웠다. 빛 속에서 회역의 모습은 마치 윤태수 이사장의 환영처럼 변해가는 듯했다. 그리고 회역의 눈빛은 윤태수의 인자하면서도 강렬한 눈빛으로 변했다. 법정 안에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회역은 이정우의 구두에 고개를 숙이더니 이내 이정우의 넥타이를 물고 거칠게 잡아당겼다. 이정우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회역은 넥타이를 문 채 이정우의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떨어뜨렸다. 그것은 작은 USB였다. USB 안에는 이정우가 고위 공직자들에게 뇌물을 건네는 영상이 담겨 있었다. 블랙 스카이 펀드의 존재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이정우는 경악에 찬 비명을 질렀다. 아니야, 이건 조작된 거야. 하지만 USB는 이미 재판장과 언론의 손에 들어갔다. 영상이 재생되자 이정우의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났다. 법정은 충격과 분노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이정우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그의 모든 위선적인 가면이 벗겨지고 그는 결국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이정우는 윤태수 이사장을 살해한 혐의와 비자금 조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거대한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고 정의는 마침내 승리했다. 재판이 끝난 후 미경 여사는 회역을 끌어안았다. 회역의 몸에서 빛이 사라지고 다시 원래의 늙은 개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미경 여사는 알 수 있었다. 회역은 윤태수 이사장의 마지막 선물이었다. 그가 그녀에게 보낸 희망이자 진실을 밝혀줄 메신저였다. 고맙다, 혜성아.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김민준은 다시 정의로운 검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 박지원 변호사는 약자들을 돕는 변호사로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했다. 박서진은 모든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세상에 큰 울림을 주었다. 미경 여사의 삶은 완전히 변했다. 그녀는 윤서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이루었다. 회역은 이제 더 이상 버려진 개가 아니었다. 그는 미경 여사와 윤서의 든든한 가족이자 사랑과 희망의 상징이었다. 미경 여사는 윤서와 회역에게서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와 행복을 되찾았다. 그녀는 윤태수 이사장의 이름으로 혜성재단을 다시 설립하여 억울한 사람들을 돕고 세상의 불의에 맞서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어느 맑은 날 미경 여사와 윤서는 회역과 함께 따뜻한 햇살 아래 공원을 산책했다.
회역은 미경 여사와 윤서의 옆에서 행복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미경 여사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윤서의 손을 잡고 회역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잊고 지냈던 행복, 그리고 따뜻한 사랑이 그녀의 삶을 가득 채웠다. 눈 속에 버려진 게, 그리고 6살 소녀의 순수한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진실과 사랑은 반드시 빛을 발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